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121회 오늘 빅데이터 핵심으로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스트림즈의 이영상 대표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텐데요. 먼저 오늘 진행 맡을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4년차 된 IT 지식 서비스 하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일하다 사공이 많으면 곤란하시죠? 도와드리겠습니다. 140 네트워크스 이건웅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처음인데 저는 PTC 코리아에서 PLM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용회입니다. 이분은 저번 주에 관객을 왔다가 오늘 MC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제 이분을 보시고서 저 정도 나도 하겠다 하면 저한테 신청하세요. 알겠죠? 5월달 다 잡혀 있으니까 MC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좀 색다르게.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이신 데이터 스트림즈의 이영상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네. 지금 약간 좀 얼어 있으신지 한지 약간 좀 괜찮은 것 올라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네. 네. 자, 먼저 오늘 좀 저희가 IT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그 데이터 스트림즈 R&D 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R&D에 계신 분들 나와가지고 좀 소개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4, 5분 정도 될 겁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까요? 처음 보세요? 통합 데이터 매니지먼트 솔루션 전문 업체 데이터 스트림즈.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연구 개발로 국내 시장을 선점한 저력 있는 기업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저희들은 그 대용량 처리 솔루션을 판매를 하다가 그 당시에 미국산 제품이 성능이나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로 국내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력으로 거기에 대항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은 성장이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테라스트림이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데이터 통합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데이터 통합과 품질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 스트림즈는 다양한 데이터 통합과 관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데이터 통합 제품군으로 데이터 통합 솔루션 테라스트림,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솔루션 델타스트림이 있다. 특히 테라스트림은 자체 개발한 대용량 데이터 고속 처리 시스템으로 데이터 처리와 통합 전 영역에서 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테라스트림은 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ETL 솔루션이고요. ETL 솔루션은 은행이나 아니면 국가기관과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지금보다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이분도 대표적인 예로 은행의 입출금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은행의 자금 흐름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보험료 산출이나 이런 등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와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데이터 관리 제품군도 개발했으며 테라스트림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퀄리티 스트림은 분석 대상 데이터의 품질 진단과 결과 도출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임팩트 스트림은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분석,
관리를 제공한다. 제품 맨 끝 메타스트림은 데이터 붙이신 이유는 표준화 및 뭡니까? 메타데이터 추출 및 통합 회사 이름이 관리를 데이터 지원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마스터스트림은 데이터가 사실은 기업 내 수집되는 핵심이 되는 마스터 시스템이고 데이터를 네. 전사적으로 분석 시스템이 일관성 있어요. 있게 네네. 근데 관리한다. 그게 어떤 그냥 분석 수집 시스템에서 분석 시스템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아, 그게 데이터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DQ 데이터 제품으로 나눠서 시스템. 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DI 하나의 제품은 흐름을 데이터 통합에 대한 솔루션을 연구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 굉장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납품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DQ 제품은 데이터 품질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나가려고 하는 그 기술 연구소로 지금 거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해외 사업팀 체제를 갖추고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내 1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많은 경험을 해서 지금 해외 솔루션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에서도 유수한 그 세계적인 회사들을 상대로 경쟁을 하면서 우리의 창의적이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네. 그런 자, 몇 년 전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해외로 진출을 이제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저께 이제 미국 갔다 지금 미국 갔다 오신 거죠? 네. 지금요. 네. 미국도 여러 도시 다니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해외 진출하셨죠 이제, 그죠? 진출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북경에 네. 법인을 만들었고요. 이번 다음 달까지 베트남에 법인을 만들고 지금 미국도 법인은 등록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사무실을 정식으로 지금 오픈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네네. 자, 그러면요, 대표님 회사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가정주부들도 알아들 수 있도록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주부를 무시하시는 가정주부가 다 됐어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데이터 스트림스니까 뭔가 데이터 가지고 뭘 하는 회사 같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근데 데이터가 요새 워낙 뜨드니까 그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윈 있잖아요. 알리바바.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IT 시대는 뭐 간 건 아니지만 IT 시대에서 이제 DT 시대로 바뀌었다. 앞으로 이제 DT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앞으로 DT 시대를 맞았으니까 데이터 스트림스는 앞으로 잘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궁금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집을 예로 들면 그 가계부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주부들은 가계부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쓰고 그냥 남으면은 쓰고 안 나오면 안 쓰고. 대표님의 그 사모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그 여자들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그런 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사실은 이렇게 잘 알고 그거를 한 1년치를 딱 분석해서 보면 아 내가 이런 것들한테 쓸데없는 걸 썼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계획을 해서 쓰다 보면은 그게 한 1, 2년 지나면은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쓸데없는 걸 안 쓰게 되고 좀 더 계획적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계부에서 돈이 얼마 들어오면 그거 갖고 이제 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소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전자기기들이 다 데이터를 만들죠. 그 전자기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전자시대가 뭐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도 이제 그게 이제 어차피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컴퓨터나 네트워크 갖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전자시대인데 우리가 대학교 갈 때 이제 전자시대가 막 열려가지고 우리 좀 선배 때부터구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이제 전자 입국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은 국가적으로 했잖아요. 그 전자시대가 열려가지고 지금 30년, 뭐 40년째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전자가 이제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돼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들이 막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데이터가 막 뚝뚝뚝뚝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렇게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 패턴이 생기는 거고 그 패턴을 잘 분석하면 거기서 어떤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왜 DT 시대가 됐냐면은 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럼 외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좋은 데 있고 안 좋은 데 있고. 좋은 데는 어딜까요? 아메리카 좋죠. 데이터를 잘 쓰는 데잖아요. IT가 굉장히 발달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데가 그나마 낫죠. 대표적인 데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국 이외에 뭐 일본만 해도 지금 안 좋죠. 중국도 지금 이제 성장이 거의 그러니까 제조업을 가지고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좀 이제 한계에 도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찾는 데가 결국은 이제 뭔가 새로운 가치 시장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식민지로 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무역을 해가지고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또 어떤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고 그죠? 여기까지 왜냐면 가정주부가 지금 말씀해주는 순간 갑자기 같아. 제가 좋아하는 르네상스가 나왔어요. 왜 그래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해서 그러면 아니 DT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 테크놀로지 하셨는데 그럼 데이터 스트림에서는 그걸 자동으로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수동으로 몸으로 때우나요? 데이터 활용하는 그러니까 거요? 제가 아까 하던 걸 잠깐만 더 얘기를 할게요. 너무 고집스럽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옛날 패러다임 가지고는 시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뭔가 허점을 찾고 밸류를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월 6일 날 쉰 이유가 뭐죠? 그 소비를 진작하고 뭘 이렇게 찾자는 거잖아요. 그런 뭐 그렇게도 하는데 실제 이렇게 그 고객이 쓰는 패턴이라든지 더 편의성을 제공한다든지 뭐 핀텍 같은 걸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새로운 시장의 혁신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은 IT 기계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분석하면은 길이 있다. 이게 이제 DT 마윈이 한 그러니까 취지라는 거죠. 데이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뭔가 각 개인이라든지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뭔가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바로 경제가 활성화된다. 예.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활용을 했을 때 뭔가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쪽이 있고 하나는 지금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예 없던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맞습니다. 관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이미 생산성을 컴퓨터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건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아직 뭐 ERP다. 그럼 ERP 아시잖아요. 그럼 주부들은 ERP가 가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가계부를 전자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구글이 하는 것처럼 새로운 혁신이나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알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벌써 우리 대학원 다닐 때 뭐 소프트웨어 컴퓨터 사이언스 한다 그러면 거의 다 뭐 인공지능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30년 다 됐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웬 인공지능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빅데이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니즈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혁신을 통해서.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데이터 시대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말씀하시니까 저도 또 인공지능 했었거든요. 그럴 것 같았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정말 이게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게 데이터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뭔가 알아들으려면 데이터로 줘야지만 걔가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알파고 같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더 활성화된다면 그런 활성화된 인공지능한테 뭔가 계속해서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 스트림 같은 데서 얼마나 잘 끄집어내서 잘 정제해서 품질 있는 것들을 걔한테 착착착 줄 수 있는 거냐도 굉장한 큰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산업 세계가 오기 전까지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빅데이터라는 것을 실용적으로 잘 활용하던 곳이 리서치 회사들 아닙니까? 그 무슨 뭐죠? 그 무슨 있잖아요. 갤럽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사실 그쪽이 데이터들을 막 끌어모아다가 했는데 그 과거의 1세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정보는 쓰레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효용성 있게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들어오지만 그거를 실제로 써서 뭔가를 올리는 그 데이터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간하느냐가 실제적인 핵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주부도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쉽게 너무 주부를 설명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지금 여성 시대예요. 자, 지금 네. 이제 우리 임 대표님 말씀하신 게 뭐 여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리서치 회사나 뭐그 앙케이트 가지고 하는 갤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너무 많으니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그게 통계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집단이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만약에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앙케이트 그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으로 뭐 이번에 뭐 선거할 때 보니까 500명 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미약한 이제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느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게 통계학 박사도 계시고 한데 통계학 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샘플링 했는 그 허점들을 이렇게 보완하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적용해서 500명 갖고 해봤더니 이런 거 같다. 그 대신 편차는 오차 보면 어떻고 편차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선거에서 보면은 엄청 부정확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는 아예 통째로 그냥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가져와가지고 샘플링이고 자질 없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뭐 앙케이트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지털 기계를 쓰면서 다니면은 거기서 흘리는 데이터를 주워가지고 그냥 쭉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됐고 그것을 연결된 것을 이제는 뭔가 그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기술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그 대표님 어떤 분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꼭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궁금해요. 공개하시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14년 전에 이게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그 창업을 하시기 전에 하시던 그 직업이나 일은 어떤 거였나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아마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교수님이 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교수님, 한국의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드랍아웃인 거 아시죠? 낙제 받았던 거. 스티브 잡스님. 그러니까 중퇴했다는 거? 네, 낙제는 아니고 주부도 할 수 공부 있어요. 잘했어요. 드랍아웃이 꼭 낙제는 아니고 강조를 자발적으로 자퇴. 네, 맞습니다. 자퇴. 근데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그다음에 빌 게이츠도 그렇죠. 그다음 주커버그도 그렇죠. 주커버그인가요? 네. 하여튼 그런 분들하고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위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하던 거하고 옛날 제가 학교에서 하던 거 너무 차이가 나서 아마 좀 놀라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렇게 뜸을 들였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VLSI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 VLSI 칩 반도체 디자인 같은 거.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연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제 디자인하고 칩을 디자인해서 그걸 이제 컴퓨터를 써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내 디자인이 잘 돼 있는지 그때 제가 만든 게 그 안에 그 나노셈 연산기인데 그게 이제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일단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일단 세계에서 제일 빠른 그런 연산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막 잘 되니까 너무 그 시간을 거기다 많이 뺏겨서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너무 없고 체력적으로 이렇게 한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을 더 이상 못했어요. 박사과정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겁니까? 박사과정 하면서 창업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스트 코리아라고 하는데도 코스트코예요? 코스트예요? 코소트 코리아인데 그거는 코소트라는 이제 제품을 제가 이제 딜링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 당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그런 개념상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MIS 같은 거 배우셨죠?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그 이제 우리가 컴퓨터 써서 경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경영 정보를 분석해서 CEO들한테 보고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단계가 더 넘어서서 아예 데이터를 좀 모아놓고 분석을 해서 뭐 정말 디시전 메이킹도 하고 예측도 하고 뭐 이렇게 실시간 대응도 하고 이렇게 그게 한 20년 동안 쭉 발전해 왔어요. 그게 발전해 오다 보니까 이게 BI라 그래서 요새 뭐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그거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데이터를 잘 가지고 다른 그런 게 없는 회사하고 만약 경쟁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데이터 쪽에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그래서 학교는 이제 그만두시고 학위는 받으셨잖아요. 아니요, 못 받았겠죠. 안 받으셨어요? 드랍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료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이영상 대표에서 박사 과정 수료라고 돼 있어요. 그게 드랍아웃이군요. 근데 프로포절까지 다 했고 이제 취입을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논문을 이제 프로포즈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내 실험으로 해서 이거를 증명을 하면은 논문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려면은 실제 취입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선택을 지금 해야 보면 되는데. 대표님께서 그러면 제가 학생 공부하면서 창업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직장 다니다가 창업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잡처럼 아니면 직장 여기도 다니면서 학교 대학원생 하다가 창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대표님이 나름대로 그 창업을 굉장히 소프트 랜딩 하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나름대로 창업이. 네, 하여튼 저는 뭐 지금 최근까지 적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왔는데 그 드문 경우거든요. 그렇게 그렇습니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뭔가 소프트 랜딩하는 대표님만의 비결이랄까? 너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건 오늘 우리가 회의하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미국 출장에 갔어요.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는데 결국 뭐냐면 그게 글로벌라이즈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몇 번씩이나 했고 수년 동안 했는데 창업을 하기 전에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당 부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계속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여러모로 다 해서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거는 진실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대표님은 계속 성장하셨는데 대표님 솔루션은 잘 맞았고 다른 회사 솔루션은 잘 안 맞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를 극단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은행에 거의 한 80~90%가 저희 거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하고 경쟁하는 회사의 회사 가치가 지금 우리가 뭐 그 인포메티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작년 봄에 그 5조에 캐나다 국민연금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쟁하는 회사의 가치가 5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회사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데이터 스트림즈의 가치는 얼마로 좀 평가받고 있습니까? 지금 코넥스에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한 300에서 400억 정도. 야 너무하다. 근데 단가가 저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인포메티카 5조로 평가받는 회사가 여기 녹색이죠. 이 도표에 보면 여러분들 빨간색일 겁니다 아마. 녹색이에요. 인포메티카. 그렇습니까? 녹색. 옛날 자료 같아요. 이게 국내 시장 점유율인데 여기서 보면 인포메티카가 15%, 이게 파란색이 지금 그 데이터 스트림 점유율이거든 국내 시장에. 거의 뭐 과점이네요. 50%, 80%, 75%. 그런데 점유율하고 매출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점유율하고 매출. 근데 어쨌든 간에 데이터 스트림즈는 지금 시장 가치가 300억이고 저기 인포메티카는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이죠. 이게 글로벌 시장에는 인포메티카 더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크겠지만 저기 이제 5조라고 하니까. 근데 그 회사가 5조지 또 스프렁크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 스컹크는 알지만 몰라요. 뭐 스프렁크라는 지금 빅데이터 회사인데 엄청나게 지금 그 뜨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기업 가치가 지금 8조예요. 왜냐하면 인포메티카라는 회사보다도 더 매출이 낮고 이익이 낮은데도 그 빅데이터라는 회사라는 이름 때문에 더 비싸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는 둘 다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회사 우리는 제품군이 굉장히 넓어서 여러 회사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00~400억밖에 안 되니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뭐 어떤 날 가면은 400억대 있고 어떤 날 300억대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한 주당 얼마인가요? 지금 7,000원 지금 한 7,000원 정도. 그럼 우리 고피디님이 그냥 한번 7만 원에 한번 질르시면 3,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나무 질르라는 것만 하라고 그래. 네, 여기 작전 세력이 발각됐습니다. 저기 궁금한 게요. 이게 이런 그 IT 분야에 우리나라 특히 기업 이런 기업에서 굉장히 외산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외산 솔루션 선호하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리고 하는데 여기 제가 놀라운 게 데이터 시스템즈가 이런 분야에서 지금 뭐 ETL 분야라든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야, 데이터 이해하는 데이터 관리하는 분야 이런 분야가 거의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외산 IBM 뭐 인포메이터 다 제끼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네? 생각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여기도 혁신할 거 아닙니까? 이 IBM도 그렇잖아요. 싱크 스마트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회사는 IBM 회사는 아니었고 네. 이제 거기는 그 인포믹스라는 회사에서 네.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그걸 이제 만들어서 팔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초기 제품이니까 국내에 없었어요. 네. 없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영업을 잘해서 그런지 많이 팔았는데 이제 국내 고객들 그 만족도가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성능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소팅 엔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성능이 거의 한 20배 이상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성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뭔가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BI 얘기했잖아요. BI. 네, 네.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 했잖아요. 데이터 창고. 그 데이터 창고에다가 데이터를 막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창고에는 이게 렉이 있잖아요. 렉이. 거기 이제 기계로 해서 이렇게 다 얹고 뭐 슈퍼마켓 같은 데나 물류 창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창고니까 집이 사이즈가 있을 거고 거기 평수가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게 더 크겠으니까 어떤 호수, 레이크, 거기에 있는 그게 넓은 레이크에다가 데이터를 다 빠졌어요. 자재들을. 그럼 그게 더 크겠습니까? 태평양이 더 넓을 것 같네요. 네. 하여튼 태평양까지는 안 그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레이크라고 쓰거든요. 레이크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뭡니까? 그 창고는 이렇게 렉이 탁 돼 있고 반듯하게 돼 있어서 그 지게차들이 가서 착착 이렇게 넣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레이크에는 그냥 빠트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정리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양만 엄청 크지. 그럼 어떻게 싸게 빨리 처리할 건가? 이제 그럼 그게 주부가 빅데이터를 잘하겠네요. 집에 물으면 다 찾잖아요, 금방. 뭐가 잘한다고요? 주부한테 집에 뭐가 있는지 물으면 금방 찾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버넌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는 그 가버넌스라는 게 어려운 쉽게. 자, 가버넌스라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100% 내가 이게 그 레이크에 있는 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냐 이거요. 내가 수경 끼고 잠수하러 갔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창고에 있는 건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창고에 있는 게 순도가 높은 거죠. 사실 그거를 잘 관리하면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레이크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건져오면 보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레이크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것도 있지만 레이크에도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넣자니 너무 비싼 거예요. 뭐 땅값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하니까 그냥 호수에다 그냥 쳐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길 또 끌고내서 와서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창고에 넣기는 너무 비싸고 또 창고를 새로 짓기도 힘드니까 그걸 아예 레이크에 집어넣어가지고 분석하자. 이게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돈은 그럼 레이크에 있는 쪽이 돈을 많이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방식으로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자면은 돈이 뭐 그냥 이 빅데이터 솔루션에 비해서 그냥 20배, 100배 이렇게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소출이 안 맞는 거죠. 투자 대 그에 대한 위닝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두 가지의 형태의 데이터 저장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잘 통제해서 내 걸로 만드냐, 이게 이제 앞의 미래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호수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호수에 들어가려면 또 입장료를 내야 되나요? 핵심적인 질문만 하셨네. 요새 뭐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왜 그래 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2000년대부터 그 하둡이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이 데이터를, 굉장히 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빨리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어요. 아무나 쓸 수 있게. 맞습니다. 그 입장료가 뭐 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야후의 무슨 개발자가 그걸 이제 공개를 하니까 나도 공개할게 해서 뭐 다른 소프트웨어도 또 공개하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공개하고 이게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오픈소스는 그 내가 쓰려고 봤더니 이것도 개발해야 되고 저것도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처음에는 못 쓰다가 쭉 오다가 뭐 2000년대 말부터는 야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그냥 다 공짜로 가져 쓸 수 있는 거. 심지어 알파고의 소스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옛날에는 공짜가 여러 가지 불편했는데 지금은 공짜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는 거죠, 공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도 불편하고 부정한 게 있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그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 줬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낮게 하면서도 빨리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돈벌이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실리콘밸리 회사들 중심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솔루션을 위에 붙여가지고 이제 좀 그 노력을 덜 들이고도 그거를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실리콘밸리 발 빅데이터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하고도 우리 또 경쟁을 하고 있고요. 테라 시스템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하드 버전도 있고 기타 버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망이나 비전 같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현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저희들은 이제 창업을 할 때 주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라클로 처리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뭐 그 어떤 그 간부가 논문도 쓰고 그래서 학위도 받고 그랬어요. 80년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너무 없을 때는 뭐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런 관행이 쭉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엔타의 개념이 아니다. 그거 틀렸다. 그렇게 쓰면 너희들이 만약에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종속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을 내가 한 10억만 들여도 될 비용을 너희들이 50억을 쓰는 거다.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싸웠어요. 그랬고 그 원리가 결국 우리 제품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10몇 년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그런 그 실리콘밸리발 기술들이 빅데이터 기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DB를 안 쓰고 DB에 의존적이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데이터 구조체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10몇 년 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을 이 사람들이 구현해준 빅데이터 기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클하고 이렇게 싸우면 도저히 안 되지. 고객이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 벌써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쓰니까 우리도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그럼 데이터 스트림스 입장에서는 이런 요즘 같은 이런 뭐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굉장히 먼저 앞서갔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이 지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춰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슈퍼 DW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가 완성도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런 대외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들어서 글로벌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그 국내는 이렇게 거의 완전히 도미넌트 하셨는데 해외 쪽은 지금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국내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금융, 공공 다 제조 서비스 다 있지만 해외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 쪽은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보고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이제 우리 기술의 수준이 글로벌 단계에서도 상당히 높다.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인포메티카라는 회사하고 경쟁하고 스프렁크하고 경쟁하잖아요. 근데 인포메티카는 스프렁크 기술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300~400억 회사밖에 많아야 400억 회사인데 거기 가면은 뭐 조 단위로 뭐 10조가 넘는 회사가 지금 되는 거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도 빨리 글로벌라이즈 해서 빨리 거기 가서 우리 기술을 인정을 받고 또 고객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글로벌라이즈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한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면 회사의 가치나 기업 가치도 그만큼 더 크게 된다라고 일단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라고 하는 그 시장이 좀 나눠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라파라든가 서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선진국에서도 과연 우리가 그 시장성이 있을 것이냐, 혹은 중국 같은 신흥 시장 우리보다 좀 비슷하거나 아래쪽의 시장이 우리의 시장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베트남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하면서 독일의 벤츠차를 끌고 다니면은 안심되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지만 베트남에서 만든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닌다면 그런 어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적 그 위축감 같은 거, 혹은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신뢰도라든가 한국이 서양에서 봤을 때 아래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어떤 중요한
파트를 이런 것을 한국산을 쓴다고 했을 때 오는 어떤 저항감 이런 거 같은 건 없나요? 이제 그게 제조업 마인드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제조업 마인드고 그게 무슨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데 거기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미국에 가서 미국 고객들의 밖에 이제 그 사람들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자체가 미국 회사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미국화 완전히 미국화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트렌드는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훌륭한 뭐 이런 그 컨설턴트들이나 기획가들이 많아요. 어떤 트렌드를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들을 또 가져와서 우리가 연구소에서 또 이렇게 만들 건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장점을 서로 살려서 가야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라는 이런 그런 데이터 스트림스 국산이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소프트웨어 그 대표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려면 본사를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약간 좀 외국 쪽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왜냐면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뒤지지가 않는데 글로벌 회사에 어떤 이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게 라인이 지금 이제 글로벌라이즈해서 지금 굉장히 글로벌 사이즈 커졌죠. 그렇죠, 반면에 라인. 그걸 못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한국 내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차이를 보시면은 앞으로 이런 그 지식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해외 쪽에 뭔가 그 대표님하고 이게 코드가 잘 맞는 능력 있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랄까요? 전문가? 그런 사람들 잘 찾아내서 그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그 우리가 뭐 글로벌에 갔을 때 그 정도의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오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돈을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받아야지 되는 거고 이제 투자를 받을 때 그런 거를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력을 이해하고 뭔가 시장에 그쪽 시장에 알릴 수 있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재와 자본이 자본 기술이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건데 기술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금 유치를 이제 노무라 계열에서 4억 엔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지분을 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데, 근데 진출은 일본으로 응수타진만 하다가 안 가시고 중국하고 베트남 가시고 미국은 이제 테스트하는 쪽인데, 그렇다면 전략상으로 보면 가성비가 높은 쪽. 이런 그 지금 이제 패키지를 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뭐 전략의 미스매치 같은 건 없는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아니요, 저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그 제품 회사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회사가 그 일본 고객의 한 60%를 커버하는 30년 전통의 이 제품 디스트리뷰션 하는 데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거기를 뚫고 우리 경쟁 제품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건 시간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은 이제 그 처음에 들어와서 시간을 좀 허송세월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잘 하고 있고 거기 큰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베트남도 저희들 고객을 계속 만나보면 저희들 제품에 대한 이런 호감도나 이런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6월 달까지 지금 법인이 설립이 될 거고요. 미국은 우리가 섣불리 들어갈 때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산이 가가지고 거기에 뭐 그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희들이 아주 뭐 큰 그 고객, 세계적인 회사에 기술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평가를 받아서 실제 결제에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IBM한테 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벽을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적다는 거 회사가. 그런 회사하고 거래하기는 너무 작다. 빅데이터도 그런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만약에 저기 잘못했어요. 우리가 주부가 물건을 샀는데 계속 반품하잖아요. 이렇게 만약 빅데이터를 했는데 이제 잘못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예측이 잘못됐다. 페널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그런 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가요? 지금까지 페널티 때문에 리스크를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페널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분석해주는 작업은 이제 컨설팅 영역인데 제품 영역이 아니고 컨설팅 영역인데 뭐 그런 글쎄요. 근데 컨설팅 회사가 그런 프리딕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페널티를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 회사는 그래도 좀 소프트웨어 기업 치고는 뭐 직원도 거의 200명 되고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뭐 몇십 명 되는 기업도 있고 지금 10명 이내인 기업들도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요. 그다음에 너무 대기업이나 너무 종속적인 시장이 있다 보니까 나가려면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미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이런 아시아 시장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가는 것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가면 제일 좋죠. 미국은 세계 시장의 한 46% 정도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시장이고요. 제가 아는 이번에 다녀온 거기 회사도 보면은 그 우리 제품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 제품을 거의 뭐 구매하는 단위가 그 어마어마해요. 몇백억씩 이렇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런데 한 번만 딱 딜을 하면 그냥 엄청난 크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마켓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그만큼 경쟁자도 많고 기술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벽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은 그보다는 좀 낫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이제 뭐 적게 투자하고 적게 먹겠다 이거는 이제 가능한데 프로핏을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당장에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의 리턴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꾸준히 투자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성공한 회사들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잘 하는 회사도 있지만 결국은 한 10년 정도를 투자해야 그때부터 이익이 좀 나는 이런 이제 구조예요. IT 분야에서도요. 일본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10년을 투자해서 10년 뒤에 이제 겨우 이제 BEP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있겠냐, 체력이 네.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의심스럽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회사 전체 밸류를 봤을 때는 내가 중국도 뭐 집적거리에서 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은 사실은 회사 밸류로서는 이제 커진다고 보는 거고, 그 어느 순간에 그 밸류를 인정받게 되는 순간 그런 부분들이 레브뉴로는 매출로는 매출이나 이익으로는 안 오더라도 회사 가치로서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제 조금 해외 진출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매출의 구성비나 이런 걸 보면 시스템 통합 쪽으로 한 60% 정도 매출이 되신단 말이에요. 매출 중에서요. 그러면 해외 진출하기 쉬운 거는 결국은 패키지 쪽이 이게 좀 나가기 쉬운데, 그렇다면 전략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까 이제 중국에서 파트너를 괜찮게 만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제 니즈가 있는 쪽이 베트남 쪽이니까 기업체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진출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패키지 같은 것들을 그쪽에 파고 들어갈 때 이 전략이 명확해야지 이제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하여튼 뭐 핵심적인 질문만 다 하셔가지고 네네. 어디서 그렇게 해봐가. 제가 핵심을 이럴 줄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신데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잘하세요. 아 그래요? 좀 자리 없나요? 벌써 분석이 다 끝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에 가려고 하면 사실 패키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손댈 게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만 해가지고 다 돼야 되고, 기술 지원은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주로 선진국 시장 갈 때 그렇게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인건비라든지 그게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용, 인건비, 그다음에 여행비, 그다음에 로컬레이션 하는 비용 이런 많이 들기 때문에 완성도가 낮은 그런 제품을 갖고 갔다가는 굉장히 수익을 못 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선진국이나 그런 데는 이제 완성도 높은 거.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나 차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높아야 되지만 이제 그거에는 아까 SI가 60%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SI라고 한 거라고 PI라고 그래요. 프로덕트 인티그레이션이에요.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축을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탈세 방지 시스템이나 뭐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 이런 걸 이제 만든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베트남 같은 데는 사람을 보내서 아니면 현지 파트너하고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여기 그러니까 그 데이터 국내 센터 경험이 있으니까요. 내부의 엔지니어가 파견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콜라보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가까운 분야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나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랭귀지 문제가 있고 어차피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사람을 우리가 보낼 수 있고 거기 현재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선 제품의 완성도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왜냐하면 제품 완성도 낮으면 그 경쟁에서 아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완성도 굉장히 높아야지 되잖아요. 그런 데라고 보시면 시장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정말 소프트 랜딩 하셔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끌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어쨌든 국내 시장을 이렇게 많이 장악하게 된 그러기에는 이제 고객들을 잘 설득하는 어떤 마케팅이 됐든 영업적인 효과적인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어떻게 고객들을 고객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그 영업이나 마케팅 방식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사실은 영업 회사라기보다는 기술로 사실은 승부를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성능이 20배 빨리 나오고 다른 외산을 사야 되면 3가지 제품을 사야 되는데 저희들 1가지 제품으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이 이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이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그 고객들한테 계속 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영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꾸준히 계속 알려서 그런 것들이 실제 사례나 실증으로서 사실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구매 담당 뭐 은행의 구매 담당자들이 됐던 어떤 결정관자들 앞에서 어떤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거 옛날에 뭐 이런 벤치마크 테스트나 이런 그런 거 수도 없이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들이 그냥 며칠간 밤새면서 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성능 갖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뭐 그 기업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을 우리한테 숙제로 줘요. 그럼 그거를 거의 뭐 보름 한 달 동안 그걸 작업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돌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24시간 돌리는 거를 뭐 2시간 만에 끝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죠. 그런 거예요. 대표님 보면 뭐 그 우리나라 이런 그 아까 금융기관, 공공기관 보면 그 당시 20세기만 하더라도 그 영업 같은 거 하면 영업 술 문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IT 쪽이 심한데 대표님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술 문화에 그렇게 아주 뭐 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 뭐 이렇게 잘하실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기술만 갖고도 그게 됩니까? 아까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을 이렇게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와 이걸 본 순간 야 저기 영업하기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면 기술력만 갖고 저게 되던가요? 이렇게 많이? 어쩌면 노래를 잘하실 수도 있어요. 노래만 잘해? 아니 댄스를 잘하나? 댄스를 잘하나? 근데 처음에는 정부 행안부니 이런 그 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기업체? 저희들은 주로 이제 케이스. 금융 쪽, 네. 금융권이 돈을 많이 쓰고 그다음 IT 수준이 제일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처들, 큰 기업들 주로 이제 성능을 그렇게 많이 내려면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 데를 주로 타겟으로 했죠. 근데 대표님처럼 뭔가 그런 이제 영업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기술로 승부하는 그런 여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그런 분들은 이제 대표님 같이 B2B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런 분들한테 좀 팁 하나만 주시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개척해라. 영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꼭 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거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업 잘하는 사람한테 질 수도 있지만 그걸 꾸준히 계속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위험한 사람은 그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 방향으로 그걸 하는 게 난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타임으로 물건 하나 팔고 말겠다 그러면은 한 번에 하고 그다음에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시작할 때부터 만나는 사람 아직도 만나고 아직도 신뢰를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직함 보니까 CEO 말고 무슨 협회장도 계시고요. 뭐 그런 게 비즈니스 도움이 되나요? 비즈니스에 직접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이제 뭐 회사의 어떤 그 어떤 신뢰도나 뭐 이런 신인도, 공익성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하는데 일단 그 대표님을 굉장히 신뢰해요. 예. 근데 고객이 돈은 정말 없어요. 근데 할 일은 엄청 많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통 우리나라 하시나요? 공공기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커스터머. 예, 예를 그럼- 들어서 예, 적은 돈에 많은 그렇죠. 일을 시키는 뭐 지금 그런 고민거리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회사가 현재 작지만 나중에 크면은 뭐 러닝 게이트를 주겠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늘 중요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 IT 시장이 작아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네, 네. 돈이 없으면은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불 문화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기술을 하고 뭐 평생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기술로 습득을 했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존엄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그렇죠. 상해서라도 내가 딱 그 하는 것만 요구하지 그렇게 뭐 필요 없는 거를 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그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 자존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자존심, 자기가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어떤 존엄성이 있으면은 그 기업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근데 그런- 그게 근데 굉장히- 지금 뭐야 류영우 MC가 말한 그런 것들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와이드 스프레드하게 지금. 네. 관행 그럴 때 기자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일단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에서 그 내가 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하겠다 했을 때는 뭐 손해를 보면서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레퍼런스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선투자해서 하는 거는 뭐 어디도 있고 지금 미국에도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결국 내한테 적자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기업들이 이렇게 할 때는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게 다 밑으로 그렇죠. 내려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불공정하게 되는 거고 자기는 손해를 안 보니까 마구 지르잖아요. 네. 그럼 누가 죽습니까? 밑에서 죽죠.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도 되니까 시장이 점점점 줄어들죠. 예산을 돈 없어도 되니까 고객이 돈을 안 만들잖아요. 고객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발주자들이 돈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내가 얘기하니까 됐는데 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행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우에 따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내 경험으로 봐서는 네.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고객한테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안 볼 사람한테는 아니, 그렇게 아니요, 다음에 보더라도 그 사업 하나에 대해서 네. 그거는 과감하게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해줄 것 같으면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내가 그거를 손해를 정당한 감수하면서. 가치를 근데 문제는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고객들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회사에 한번 가보세요. 시스템들이 다 거접합니다.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고객이 시스템 수준도 높고 그다음 그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객 애가 있습니까? 그런 많죠. 그런 게 많죠. 한 회사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베스트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 베스트 베스트가- 케이스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던 이유도 사실 외환은행. 오. 그러니까 외환은행 네. 같은 경우는 제가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초반이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영업하면서 보면 자, 그 사람들 그때 이제 전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뭐 전산 전공 안 한 사람들이 진짜 와서 이제 해야 되니까 진짜 밤새도록 그 일하고 뭐 주말에도 안 쉬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솔루션도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외환은행이 그때 은행 중에서 제일 좀 선도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국산 솔루션도 좋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쓰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환은행에서 성공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다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은행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객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사람도 실력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레퍼런스가 된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그걸 쓰게 된 거잖아요. 그죠? 진짜 그 좋은 고객을 만나라 네. 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이 요즘같은 시대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거기에 약간 한이 좀 서리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뭐 IoT도 나오고 빅데이터, 데이터 웨어스, 뭐 그다음에 거버넌스라든 이런
생소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세상이 뒤바뀌는 거에 어떤 그 느낌을 이제 딱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그 굉장히 그런 그 앞선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데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여기 계신 20대, 30대 혹은 방송을 청취하는 20대, 30대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 팁을 주신다면 40대는 왜 빼는 거예요? 40대는 그냥 뭐 이제 곧 가신 분들이니까. 뭘또 고가셔. 여기 50대시잖아요. 자, 뭐 하여튼.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20대, 30대, 40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중요한 오늘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저희들이 힘이 나네요. 네. 왜 중요하냐면 왜 40대는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40대는 내가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려면 꿈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뭔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꿈을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비판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 의식이 너무 많으면 이제 집에서 살아가는데 좀 불편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판 의식이 있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면은 이게 왜 그런지 그거를 여러분들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어떤 혁신 포인트인지 근데 외부에서 안 알아주더라도 그거를 끝까지 사실은 내가 소신을 갖고 일단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맞는지 내가 맞는 걸 주장하는 건지 그렇죠. 틀리는 거를 주장하는 건지 그게 틀리면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인생이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은. 그래서 내가 진짜 옳아야 되고요.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모로 봐서 그게 옳다면은 그거를 끝까지 추구를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결국 이제 어떤 그럴 결과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대표님 그럼 그 직원분들이 대표님을 점수로 평가하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뭐 점수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저희 회사는 저는 사실은 그 누구한테 투자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제품을 그냥 미국 제품을 처음에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번 돈 가지고 네.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팔아서 돈만 벌면 되는데 이제 그걸 전체 번 돈 전체를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전체를 투자했고 나도 이제 급여를 굉장히 적게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 회사가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왔다가 다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그 사실 충성심 있는 이런 이제 사람들, 어떤 소신 있고 그런 사람들 아직도 우리 회사에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굉장히 존경할 거고요. 왜냐면은 그때도 이제 거기 내가 첫토로 뽑았던 친구가 왜 이걸 개발하냐. 자기한테 편하게 살자. 편하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BMT 한다고 맨날 밤새는데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거를 다 받아서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투자를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을 이렇게 뽑잖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어떤 컨셉 회의를 해가지고 개발을 시키면은 그게 그 사람들 수준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다 이렇게 뒤집었고 거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있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지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왜 이 짓을 하냐? 그럼 우리가 데이터 스테이지가 그때 시장 1위 회사였거든요. 나중에 IBM이 샀는데 그 회사를 거기하고 이제 싸우면 거기는 박사가 200명이고 뭐 저거 우리가 저 회사를 어떻게 이기면 어떻게 하냐? 근데 결국은 이제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 불만 때문에 나갔어요. 나가지고 이제 결국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 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고인이 됐어요. 어떤 암에 걸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도 떠나고 세상도 떠났지만 어쨌든 거기에 2호부터 3호, 4호, 5호, 6호, 7호 이런 사람들 다 아직 그대로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이런 회사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1위가 됐네.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이런 걸 다 개발했고 우리가 개발하고 싶어하는 것들 다 개발했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분들은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저하고 그런 경험 같은 게 아직 공유가 덜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급여도 월급도 적게 주고 뭐 시키는 것도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겪어보고 실제 같이 만들어보고 고생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뭐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 온라인에서요. 그 손상현님께서 아까 DT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응용해서 1인 기업이나 소기업이 할 만한 뭐 아이템 있으면 좀 추천 좀 해달라고. 제가 봐서는 이제 1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내가 독립적으로 혼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데 가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 큰 회사나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데 가서 경험을 한 다음에 그걸 나와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개념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무슨 뭐 그런 그 뭐 이런 외국산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그걸 그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뭐 형사로 지금 다 입건되게 돼 있잖아요. 네. 만약 회사였으면 대표이사가 잡혀간다고요. 형사범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다, 아니면 음반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제 보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당연히 맞죠. 근데 사실은 이런 지식 그 컨설팅이라든지 내가 지식적으로 습득한 거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게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지식 산업을 성장시키는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되게 약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고 그 국민들도 그런 데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아직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이런 전기 공사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이런 장비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자산으로 다 인정되는데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그게 자산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국가 발주 공사나 이런 데서 전혀 그런 회사들보다 더 낮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직은 정비가 안 돼 있다고요. 지식경제부가 있었는데도 그런 판이니까.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없어졌나요? 네. 그 미래 창조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이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IT나 지식 산업을 키우려면 그런 식으로 그 산업 구조를 다 생각을 다 뜯어 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부터 대표님 하신 단어 중에 많이 쓴 단어가 불공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랬나요, 제가?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아까 한 5번 이상 쓰셨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대표님께서 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야 지금 대통령. 대통령이라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라면. 제가 뭐 딱 하나 시행한다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업 구조가 60, 70년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는 잘하는 인재들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는 뭐 자동차에, 너는 전자에, 너는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키워주고 키워줘서 고용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수출도 하고 달러도 벌어오니까 이제 사회적인 공정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죠. 네. 아 그래 공정해. 근데 이 회사는 결국은 작은 회사들한테 굉장히 착취를 하도 전체적으로 봐서 괜찮으니까 그냥 오케이 듣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건 뭐 그렇게 대충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한두 개 회사가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미 2세, 3세 돼서 더 이상 동력이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성장 동력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민주화가 됐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이면은 주인 혁신이고 어떤 그 창조라는 거는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지 노예는 혁신이나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으면 경제도 민주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민주화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이 혁신의 주체고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5천만을 누가 거래를 하고 뭔가 창조를 할 때 공정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혁신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재벌 30대 재벌 이것만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이제는 5천만을 다 해야 되는데 야 너도 톡해주고 너도 톡해주고 골고루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정하게 해서 진짜 경쟁력 있는 그 회사나 개인이 그런 걸 혁신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국 공정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런 지식 산업 구조나 지식 서비스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창조와 어떤 혁신인데 그런 공정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창조 혁신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부총리를 삼는 게 이제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회를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0배 이상 키워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국가가 다 나서서 돈 주고 뭐 연구 자금 주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유치한 거다. 그렇죠. 네네. 그걸 시장에다가 뿌려야 되고 시장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으로 하는데 어떤 특정한 기업이 그걸 시장을 막 좌지우지 못하게만 하고 그 시장을 아주 투명하게 뭔가 우리가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 맞습니다. 거기도 빅데이터가 쓰여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 있죠.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알파고가 쓰여져야죠. 공정하게 감시하고. 그 공정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실제 그러니까 돈을 그 공무원들 수도 시장을 통제하고 막 그거를 이렇게 막 지원해주고 이런 거보다는 감시하는 쪽에다가 인력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감시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감시를 또 못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법원은 그거를 판단하고 뭐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전문 영역을 어떻게 교통사고 나는 것도 판정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경제적으로 아주 이런 디테일하고 이렇게 하이 스킬, 하이 테크놀로지를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런 기술이나 신성장 동력에 대한 건 못 한다는 거죠. 대표님 보시기에 방금 하신 그런 나라를 벤치마킹한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벤치마킹? 저는 당연히 미국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지금 중국을 보시면은 거의 미국을 실리콘밸리 모델로 벤치마킹해서 가져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버 택시는 우리나라 다 불법이잖아요.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그 옛날 관료들이나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 그걸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막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들 경제에 더 활력을 준다라는 걸 그 사람들 알고 있고 그런 모델들을 미국에서 다 따와가지고 그 실리콘밸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요. 그 사람들 데려다 쓰고 그 사람들 마인드를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우버 택시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럼 파지티브로 먼저 생각하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네거티브하고 파지티브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버 택시가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럼 기존 제도는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 기존 제도가 국민들한테 복되게 하냐 아니면 새로운 제도가 국민한테 복되게 하냐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무게를 따져서 그게 결국 법원에서 하는데 법원에서 못 하잖아요. 이걸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대우받아야 되고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만 결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요. 그거는 관료주의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관료들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자리 바꿔서 무슨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죠? 관료들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힘든 거예요.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온라인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이제 Q&A 시간 받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월 방송이요. 저희 압구정여기 지식카페는요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이렇게 비즈니스 관련된 책의 저자나 오늘같이 이렇게 창업 CEO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보셨지만 굉장히 진솔하게 있는 관점 같이 공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요 유니콘이라고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글로벌하게 뜨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1조가 넘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인데 1조가 넘는 거예요. 회사 가치가. 그런 회사 174개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회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뜨고 있는지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5월 23일 날에는 요새 공기 안 좋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AT&S 그룹에서 이우현 대표님인데 여기는 이제 펀딩을 킥스타터라고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에서 거기서 펀딩을 했어요. 펀딩하고 그걸로 실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요. 그래서 공기청정 클레어의 대표 이우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30일 날에는 이제 리딩 앤 피트니스 여기 이 책은 이건 뭐냐면 알파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분이 KBS 국장인데요. KBS 국장인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 알파고 시대에 그 책을 읽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하여튼 진부한 얘기 같지만 뭔가 나름대로 뭐 있겠죠. 네. 네,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으신데. 아직 책 아직 안 읽어서 제가. 그래 안 읽어가지고. 자 여기 그 나중에 여기 이거 MC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에 CEO톡 그룹 있습니다. 북포럼 그룹도 있고요. 그 그룹에서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했던 그 생방송 보기나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다시 보기 같은 것들은 ceomba.co.kr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세 분 MC분들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뭐 질문 아니요 아니, 질문 소감. 오프 레코드하고 질문은 지금 온라인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프 레코드입니까? 네. 아, 지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온라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마디. 아, 온라인 네. 시청자분들. 글쎄 하여튼 뭐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저희들이 뭐 성공했다 그러는데 아직 성공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 큰 글로벌로 우리가 인지도 있는 회사가 되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모범적인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소망이고 저희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된 거고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거였고요. 자 이제는